안녕하세요. 이가비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혼자 있는 새벽 4시의 힘, 김세희 지음 더 퀘스트에서 23년 9월 11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의 이력을 보겠습니다. 24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당연히 그곳에서 정년 퇴직을 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직업을 가졌다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답답한 틀 안에 자신을 구겨 넣는 것 같았다. 40을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이때 말고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간절함으로 더 자고 싶을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일어났다. 언젠가 수백 명 앞에서 부동산 투자와 동기부여에 대해 강의하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3시간 동안 공부에 몰두했다. 그렇게 5년이 흐른 뒤 그녀는 그토록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글쓰기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루었고 현재는 2개의 법인 대표이자 강사로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새벽 기상 때문이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요. 저도 새벽 3시쯤 일어나는 게 습관인데요. 새벽의 서너 시간을 소중하게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내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4장으로 되어 있고 1장 일단 일어나라, 2장 새벽 4시 내 안의 꿈을 이루는 시간, 3장 새벽 4시 내 안의 부를 깨우는 시간, 4장 새벽 4시 함께 기적을 만드는 시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벽에는 정말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새벽 시간이 좋다. 나는 이 새벽의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 매일 저녁부터 기상을 준비한다. 이른 저녁을 먹고 최대한 조용하게 보낸다. 그러면 일찍 잠들 수 있고 숙면할 수 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딱 3시간, 가장 중요한 일을 끝마치고 회사로 출근한다. 3시간 동안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껏 살다가 회사로 가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남을 위해 일하지만 예전처럼 억울하지 않다. 나의 하루 중 가장 양질의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출근했기 때문이다. 회사 사람들 몰래, 가족들 몰래 나만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당장 명확한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 느낌만으로 힘든 삶을 버틸 수 있었다. 새벽 1시간과 오후 1시간은 질적으로 다르다. 새벽 1시간은 오후 3시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뇌 과학자들도 증명한 바 있다. 새벽에 깨어나서 3시간 동안은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뇌가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다. 우리의 뇌는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체내에 아데노신이라는 수면을 촉진하는 물질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아데노신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계속 축적되다가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나면 말끔히 청소된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뇌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에 놓인다. 오늘부터 나만의 공간을 마련해보자. 새벽에는 어디든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부엌에 있는 식탁도 새벽 시간에는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퇴사를 위해 매일 새벽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추구하는 블로그의 목적은 브랜딩을 위한 블로그다. 요즘은 블로그 하나만 잘해도 한 분야에서 제대로 브랜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장기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정말 나를 좋아해서 이웃 추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응원해주고 참여해준다. 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항상 블로그에 영상 링크를 넣어 홍보한다. 나는 짧게 자주 틈나는 대로 글을 쓴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제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글을 자주 못 쓰게 된다. 아이디어는 늘 있는 장소보다 새로운 장소에서 더 잘 떠오르기 때문에 외출할 땐 항상 아이패드를 챙긴다. 그럼 2장으로 가볼게요. 당신은 왜 새벽에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를 바라는가? 새벽에 일어나는 인생 목표를 정하기 위해 나만의 키워드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다음 단계에 따라 키워드를 찾아보자.
첫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적는다. 둘째, 내가 잘하는 일을 적는다. 셋째, 위의 일 중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적는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너무 막연하다. 하지만 글로 적으면 확실히 명확해진다. 많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계가 바로 이 키워드를 잡는 것이다. 키워드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일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느냐다. 이것만 기억하자.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된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매일 새벽 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한다. 나는 퇴사를 고민할 때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딱 2가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글쓰기와 땡땡땡이었다. 퇴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자산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반드시 땡땡땡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정기적인 수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나의 땡땡땡은 부동산 투자였다. 땡땡땡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수익화가 되려면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분야마다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부동산은 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글 쓸 주제도 처음에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지, 임장을 하는 법, 부동산 강의를 고르는 법, 부동산 책 소개 등 무궁무진하다. 이 안에서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그냥 부동산이라고 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타깃을 덧붙이는 것도 좋다. 초보를 위한 부동산, 엄마를 위한 부동산, 3040을 위한 부동산, 5060을 위한 부동산 등 타깃을 좁힐수록 더 찐팬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신혼부부 재테크다. 이것은 타겟이 더 확실하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결혼하면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다. 가계부를 쓰는 방법, 통장을 분리해서 활용하는 법, 청약 공부하는 방법, 소비를 절제하는 방법 등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셋째, 피부 관리다. 사람들은 피부에 관한 고민도 많이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지 고민한다.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을 다녀도 그때뿐이다. 매번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법이나 팩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다. 넷째, 자녀 경제 교육이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경제 교육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한다. 지금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가리켜 알파 세대라고 한다.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풍족한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났다.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결핍이 없고 뭔가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은 결핍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가 고민할 것이다. 다섯째, 영어 교육이다. 영어 교육 역시 부모들이 많이 고민하는 분야다. 나 역시 그랬다. 처음에는 당연히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다. 2년간 어떻게든 아이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마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었음에도 영어 유치원에 보냈다. 하지만 2년을 보내도 한 줄짜리 영어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했다.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영어 홈스쿨링 관련 책을 사서 집에서 영어 교육을 했다. 매일 영어책을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스스로 읽게 했으며 영어로만 말하는 영상을 매일 1시간 이상씩 보게 했다. 그러면서 책에 나온 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났다. 책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 아이들은 그 방법을 싫어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영어 교육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분명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독서였다. 독서는 쓰려는 글의 소재가 될 수는 있어도 주제가 되기는 힘들다. 독서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부동산, 주식, 자기개발, 자녀교육 등 무궁무진하다. 그중 어느 하나를 잡지 않고
막연하게 독서라고 분야를 정한다면 내용이 산으로 갈 확률이 높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브랜딩을 하기 힘들다. 독서라는 분야에서 더 뾰족한 주제를 찾아야 한다. 물론 독서라는 취미를 목적으로 블로그를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절대 이렇게 분야를 정하면 안 된다. 수익이 나는 글쓰기를 하려면 처음에 분야를 잘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분야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꾸준하게 글을 써 나간다면 분명 수익화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단기간에 되는 것은 없다. 5년만 딱 참아보자. 결국 버티는 사람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6개 분야가 저자의 블로그 강의에 들어온 수강생들이 원했던 분야라고 하니까 요즘의 트렌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브랜딩이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전에 먼저 맥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자기만의 콘텐츠를 발견하고 맥락을 만들어 간다. 내가 경험한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자. 갑자기 등장해서 부동산 강의를 한다고 하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기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은 맥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유료로 하기보다는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나는 맨 처음 블로그에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무료 상담 게시판을 만들었다. 나 역시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분이라도 질문을 주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답변을 드렸다. 초보들은 전문가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 시도한 것은 무료 멘토링이었다. 처음으로 공지를 했다. 무려 5명이나 신청했다. 사람들은 그저 본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고마워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조언을 해드렸다. 멘토링을 했던 과정 후기들을 모두 블로그에 남겼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맥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다음 단계로는 유료 부동산 스터디를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에 만나 부동산 책을 한 권 정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나는 임장 과제도 내드렸다. 임장을 다녀와서 토론했고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 이렇게 수익을 발생하기 시작한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